안녕하세요. 행정법 총론을 담당하게 된 이규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그 기타 시험에서 자격고시라든가 이런 데서 행정법 총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어라든가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행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어서 통치행위 문제,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플러스 법으로 이렇게 단어가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죠. 법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 집행. 근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필요하니까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조직, 그리고 만들어서 작용을 하게 되죠. 작용하다 보면은 뭔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그리고 작용과 그리고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거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의 조직법,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작용에는 다시 일반적인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일반 행정작용 부분, 그리고 행정구제법 부분, 이런 내용들이 이 행정법 총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행정작용 부분이 행정법 강론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행정작용이라든가 경찰행정법, 또는 규제, 경제규제라든가 또는 환경규제라든가 환경행정법이라든가 또는 토지, 규제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이제 강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토지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경찰시험에서는 총론 이외에도 여기 경찰행정작용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시험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여러분이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방법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 그 용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개 이제 서점에 가서 법률 용어 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전의 단어를 찾으면은 역시 또다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통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케이스를 통해서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시 공부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 그래서 처음 강의를 듣는 분은 반복을 하셔야지 예습 위주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그리고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객관식 기출문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출제위원을 만나서 출제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출제위원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을 만난다는 것은 기출문제를 접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역지사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어 문제하고 두 번째는 반복, 복습 문제, 세 번째는 기출 문제. 이렇게 가서 그 기출 문제 내용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앞에 이론에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쭉 리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법의 개념을 얘기했고 공부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행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예. 행정. 1절에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관념의 정립. 예, 행정. 예. 여러분, 국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작용이라는 것을, 입법, 그 다음에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권력 분립의 문제다. 예. 국가작용. 권력을 어떻게 해요? 분립을 합니다. 나눠. 예. 왜 이런 것들은 필요하냐? 그러면은 국민의 자유와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권력 분립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면서 행정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거죠.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법은 무엇이 법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선언한다. 법 선언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죠. 집행하는 작용.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관념이라는 것은 항상 권력 분립 문제가 등장을 하고, 권력 분립은 왜 필요한가 보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력 분립을 통해서 국가작용이라는 것은 입법 그리고 사법, 행정으로 나눠진다는 기초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환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에 가보게 되면은요, 행정관념의 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등장하지 아까 권력분립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권력분립이 등장을 합니다. 권력분립. 근데 그 권력분립에서는 밑에 내려가 보면은 고전적 권력분립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권분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정부의 이론이라는 데서 이권분립을 주장을 했고, 이후에 몽테스키에가 법의정신에서 삼권분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권력분립 문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대 국가는 왜 이제 이런 권력분립이 위기에 놓여 있느냐? 그러면은 오늘날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무슨 국가예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복지국가. 그래서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이 복지를 누가 담당해야 될 것 같아요? 판사님들이 한다? 아니죠. 국회의원이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행정부가 해야 됩니다. 행정부가. 행정부. 행정부가 권력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를 추구하니까?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부가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데서 등장하는 개념이죠. 권력분립의 위기상황은 현대 국가가 뭐를 추구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가봅니다. 현대적 권력분립 논에서 고전적 권력분립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왜 그럴까? 복지국가를 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포리티컬 파티, 정당이라든가 이익단체의 등장도 고전적 권력 분립의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밑으로 가보면은요, 칼 로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국가 기능을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그리고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또 파악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의 관념 정립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요. 핵심은 역시 이 권력 분립에 따라서 국가 작용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뉜다. 그리고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사법은 소송하게 되면은 판사님이 판단해 주죠. 그럴 땐 법을 선언한다. 무엇이 법이다.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선언.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등장해야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왜 있느냐? 그러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권력 분립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존 로코의 이권 분립이라는 게 있고 몽테스케 여기는 3권 분립, 여기는 2권 분립, 여기는 3권 분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 분립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왜 그럴까? 행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기능이 비대화했기 때문에 과거의 권력 분립, 고전적 권력 분립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그리고 이익단체의 등장이 권력 분립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절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행정의 유형, 행정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곳이니까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형식적이라는 말과 그리고 실질적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뭐 옆에 앉아있는 친구하고 형식적인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기분 나쁘면은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말은 법상 또는 제도상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이다는 얘기는 뭐냐? 그거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용상 또는 성질상 이런 것들을 실질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형식적이라는 말 또는 실질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형식은 법상, 제도상, 유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은 내용상, 성질상 이런 의미를 깔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환을 보면은요. 자, 형식적 의미 행정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상 또는 뭐라고요? 유형상. 제도라는 것은 바꿔서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았나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그렇습니다. 행정심판. 여러분 옳고 그르다는 것을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하게 되는 것이죠. 판사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부에게도 심판할 기회를 주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단어에 나와 있는 말에서 개념을 끄집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되게 교재라든가 뭐 대학교 책들 또 학원 교재 등등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책을 만든 교수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오기보다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에서 끄집어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원래 심판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 판사님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예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막 할 리가 없거든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유형적으로 보면은 뭐가 될까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행정이 되겠죠.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심판이니까 사법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실적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법작용이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교환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 내용에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보면은 행정심판. 이거는 유형적으로 볼 때는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이지만 내용, 성격 면에서는 실적 의미에서는 사법적인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적 의미 행정이
일치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납니다. 그다음 실적 의미 행정이라고 가보면은요, 실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 또는 뭐라고요? 성격상 의미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성격.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실적 의미 행정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 의미 행정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놓고 요거는 이제 개념 정립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설을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실적 의미 행정의 개념 정립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놓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긍정설의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 또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정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먼저 긍정설에서 소극설, 공제설이라고 되어 있죠. 공제설. 공제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이너스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가 작용이 있으면은 입법 그리고 사법 이 두 가지를 빼면 행정이 남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설 가보면은 목적설이 있습니다. 목적설. 행정은 법질서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 이유의 작용이다. 목적, 국가 목적 실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태설이 있으면 양태설. 다른 말로 이제 결과 실현설이라고 그러죠. 국가 결과, 그죠? 국가 목적 결과 실현. 국가 목적 결과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 실현설. 이게 이제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순수법학자들은 요거를 갖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의미 행정이라는 것을 정립하는 거,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순수법학파. 자, 순수법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러면은 그 순수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정법만이 법이다. 포지티브로 실정법만이 법이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순수법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요.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실정법의 의미만을 주장하라는 순수법학자들의 견해가 바로 부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이제 법단계설이 있고 기관 양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징표설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징표설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징표, 요소를 얘기하죠. 그걸 갖고 판단할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러스트 호프 교수가 행정은 정의 내릴 수가 없다. 다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개념을 정확하게 하긴 어렵고 다만 그 행정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설의 입장과 부정설의 입장 그리고 개념 징표설의 입장 이런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양태설 결과 실현설 여기 이제 다수설의 입장이니까요. 이런 설이 있다. 그리고 다수설은 이런 입장이다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학설들 제목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그 내용이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나면은 비판까지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다 하나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제목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설을 검토를 내려가 보면은요,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거기 이제 박스 처리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박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집중 출제가 됩니다. 형식적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의미로 나눠놨습니다.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럼 국회니까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법을 제정하니까 실적 의미에도 입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국회가 법을 만든다. 법률의 제정. 국회가 법률을 만든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요. 그럴 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먼저 국회니까. 형식적 의미로 봐도 뭐예요? 입법 작용. 그리고 실질적 의미로 봐도 뭐예요? 입법 작용이죠. 입법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의 그죠? 제정, 정립 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국회 사무총장이 그 직원을 임명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국회란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인데 실적 의미에서는 직원 임명이니까 행정이라는 것이죠. 또 국회의원을 징계를 한다. 뭐 제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국회란 말 나왔습니다. 역시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볼 때는 제명을 한다, 징계를 한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법이 되겠죠. 그 밑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정 그랬어요.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원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입법을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행정부죠. 그러나 대통령도 대통령령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행정부가 하니까 행정작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는 법을 만드니까 뭐예요? 입법작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심판도 하나 예를 들었고, 두 번째는 국회의 법률 제정, 세 번째는 행정입법, 대통령령의 제정 같은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정,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말은 각 부 있죠. 행정안전부령 이런 식으로 장관이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조례를 만들게 되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듭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규칙을 만듭니다. 자, 그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하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만드는 거, 제정하는 거니까 입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이다. 뭐 이런 문제는 법원이 나오니까 형식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그럴 때 임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행정의 문제죠. 실적 의미에서도 이거는 행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례를 쭉 검토를 하셔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법의 개념의 정립, 그리고 행정의 관념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들,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에서는 통칭의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주차 두 번째 시간 통칭의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 부분입니다. 그 과거에 그 대통령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남북에 그 분단 현실이 있다 보니까 공중전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이제 수입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느 특정 나라의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기종을 몇 대를 구입을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리베이트를 먹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건 좋지만은 어느 특정 회사건만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법적으로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은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판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요걸 갖다가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심판한다는 말을 조금 세련된 말로 사법심사라고 해요. 사법심사.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무조건 이걸 통치행위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이 집에 가서 뭐 식사를 한다, 운동을 한다, 사람 만난다. 그 통치행위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것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문제. 두 번째는 긍정한다라고 할 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충 다 긍정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긍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문제에서는 개념에 이어서 그 다음에 긍정 또는 부정, 견해, 학설 대립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긍정을 한다, if, 긍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요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요건의 문제가, 예컨대, 국정의 기본 방향, 국정의 기본 방향의 제시, 그 다음에 고도의 정치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은 통치행위로 인정을 하자는 것이죠. 인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보고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1번 개념을 가보겠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그리고 국정의 기본 방향 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그것이 인정하게 되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그러면 그 사면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학설의 대립 아까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통치행위를 인정할 건지 부정할 건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학설의 대립이죠. 그래서 먼저 긍정입니다. 긍정하는데도 그 나라별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부 자제설. 이걸 사법부 자제설, 사법심사에서 뺀다는 얘기는 사법부가 자제하는 것이다. 사법부 자제설. 두 번째는 권력분립설. 우리가 권력분립, 국가작용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행동을 법원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권력분립에 위반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견해죠. 그 다음에는 대권행위설,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보자. 독자성설. 뭐 이런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입장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에서 절대적 통치가 있고 상대적 통치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통치는 사법심사에서 빼야 되지만은 상대적인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죠. 그럼 절대적인 통치는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다가 붙이는 행동,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라고 보고요. 거기 보면은 대통령의 선전포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판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사면이라든가, 가명, 복권, 뭐 영전수여, 계엄선포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걸 부정설의 입장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오늘날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치주의가 보편화됐다. 근데 그 법치주의는 법치라는 말은 법으로 지배를 한다. 룰 오브 로, 법의 지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의 국가는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이라는 말은 또 뭐냐? 그러면은 아까 실질이란 말은 내용, 성격 이런 걸 실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타당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이거는 통치행위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그런 법적으로 판단 못해라고 하는 별도의 영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실적 법치주의의 보편화, 실질적 법치주의 보편화 시대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통치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긍정설. 거기서 특히 이제 권력분립설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는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으로 또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헌법에는 통치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법이 다 나와 있는 곳은 법제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딱 쳐가지고 프린트를 뽑으셔가지고 헌법 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리딩을 하시면 되겠어요. 행정법은 헌법의 구차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규정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통치행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64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64조.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개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가 않고 개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 개괄입법주의를 취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용이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판례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해서 써놓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결론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이해가 빠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들어가서 판례를 하나씩 찾아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읽을 때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지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사라고 생각을 딱 하시고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만 시험에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를 전체적으로 다 막 암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자기가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판사라면 이런 판결 아닌 것 같다는 내용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그것만 시험에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 간단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먼저 통치행위를 긍정한 판례입니다. 사면권 행사를 들었어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건 통치행위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통치행위를 부정한 사례가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예.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뭐 국가범법 위반이다. 재판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경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한테 신고라든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위반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 파악하세요.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법에 위반이 있으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왜냐?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핵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인정하게 되면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법적 효과는 사법심사, 법원이 불러서 판단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통치행위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의 영역을 인정할 것인가? 예, 가보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부분이 있고 국회, 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행정 가봅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그렇습니다. 또 사면이라든가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이라든가 등등. 그다음에 사법부. 근데 사법부 문제에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치행위 하면은 일단 행정부를 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통치행위 한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까 한계 선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헌법 법률에 위반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 그죠? 퍼블릭 오피니언, 국민의 여론에서 자유로운 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국민의 여론의 또 범위를 벗어난다. 이거는 또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헌법 원칙에도 구속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리라든가 뭐 비례 원칙, 법익의 균형이라든가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적합이라는 것은 행정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필요성,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상당성, 누가 보더라도 그걸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행위의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통치행위를 긍정한다. 부정한다. 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사법부 판단 주체입니다.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치행위인데 통치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할 것인가 문제죠. 국가배상을 인정하자. 국가배상법이 등장을 하죠.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에도 있습니다. 또 그 손실 보상의 문제. 그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일 때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일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보상의 문제. 그리고 헌법 소원의 문제. 통치행위가 기본권과 관련이 있을 때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 소원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행정에 이제 구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구제. 행정기관의 작용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구제할 것인가. 그걸 이제 행정구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는 이제 사전적인 구제가 있어요. 사전.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한번 막아보자. 이런 사전구제. 예를 들면은 뭐 청문이라든가 사전에 청문. 또 나름대로 행정 절차를 만들 수도 있죠. 행정 절차를 만든다든가 또는 이제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한다든가. 청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들을 청자니까 듣는다는 뜻이고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청문회 이런 것들은 공청회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까지 등장할 때 공청이란 말을 씁니다. 사전구제의 문제. 또 사후구제. 피해를 입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제를 받는 것을 사후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후구제는 다시 행정상의 손해 전보. 전보는 손해를 메워준다는 거죠. 한자로 메울 전자. 메워준다. 전보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쟁송제도가 있어요. 전보제도가 있고 행정 쟁송제도가 있어요. 행정상 손해 전보. 행정상이란 말이 이런 거 등장한다는 얘기는 행정기관에 의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불법이다. 그럴 때는 이제 배상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행정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적법이다. 불법이 아니고 적법이다 그럴 때는 손실보상. 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문제는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손실보상의 문제는 이제 공취법 등등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공취법. 그래서 불법이다. 공무원의 불법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 또는 영조물 관리 설치하자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이제 국가배상 문제가 되고요. 적법한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자기 땅이 피해를 입는다. 그런 것들은 특별한 희생이 되기 때문에 적법 플러스 특별한 희생이란 말이 나오면은 보상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다시 이의신청. 두 번째는 행정심판 청구.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구제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사전구제와 사후구제가 있다. 사후구제는 행정상 손해전보. 거기에는 손해배상이 있고, 두 번째는 손실보상이 있다. 배상이 있고 보상이 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이란 말이 나오면은 행정심판과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떠올리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3절을 봤고요. 계속해서 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4절은 행정의 분류를 쭉 해봤습니다. 자, 교환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체. 우리가 유형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주체에 따라서 주체를 기준으로 나눠보자. 목적을 가지고 나눠보자. 이렇게 지금 먼저 주체를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행정이 있고 자치,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 그 다음 위임행정 같은 게 있습니다. 위임. 여러분 공무수탁 사인이다. 공무수탁. 수탁이란 말은 뭐 암탉의 친구가 수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위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공무를 위임받은 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개인이 아니고 행정주체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행정.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국가냐? 자치단체냐? 아니면 위임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이렇게 나눴고요. 그다음 목적을 가지고 나눠보면 거기에는 조직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행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1강 때 행정법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그리고 작용과 그리고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행정기관의 조직이 돼야지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조직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이 있고, 행정구제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아마 조직 생각날 거예요, 조직. 그래서 조직, 뭐라고요? 조직행정이라고 그래요. 작용 뭐라고요? 작용행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가봐요, 조직. 조직행정. 그럼 조직은 또 조직 내부냐, 또는, 외부냐의 문제죠. 그래서 내부가 있고요. 그다음 행정주체 간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개념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 행정작용법 관계가 작용. 거기에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죠. 재무, 외무, 군사, 사법 이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목적적 작용. 경찰행정. 경찰은 질서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질서행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급부행정, 복리행정이죠. 복리행정은 급부행정, 규제행정, 그다음 공용부담행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단에 따라서 나눠보면은요. 권력행정이라는 게 있고 비권력적 작용 요즘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관리작용이라든가 또는 국고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효과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수익처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수익처분이라고 그래요. 수익적 행정.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면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부담적 행정. 근데 오늘날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익만 있거나 불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불이익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복효. 두 가지가 다 있다 뭐예요? 복수. 그러니까 복효. 효과에 따른 분류니까 효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복효적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복효적 행정 속에는 혼합효가 있고
제3자효라는 게 있어요. 자, 혼합효라는 것은 이익과 불이익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준다. 그럼 허가를 내주면서 또 세금을 또 돈 벌으면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하고 불이익이 한 사람한테 갔습니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번에는 연탄공장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연탄공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탄공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에 그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갑니다.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익과 불이익이 제3자유는 한 사람이 아니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연탄공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익이 하지만 인근 주민은 피해를 입는다. 서로 규속이 다르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제3자효라고 합니다. 제3자효. 그래서 이익과 불이익이 같이 가는 것을 복효 또는 이중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한테 이익과 불이익이 같이 가는 것은 혼합효.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을 제3자효라고 합니다. 개념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공법상의 행정. 거기에는 다시 권력행정, 관리행정 나눠지죠. 그 다음에 사법상의 행정. 사경제활동을 얘기합니다. 국고작용. 내용에 따라서는 질서행정, 또 급부행정, 복지행정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유도행정. 유도. 리드를 해나간다는 거죠. 어떤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합니다. 환경에 대한 침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데 보조금을 별도로 준다라든가, 그죠? 디젤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 계획행정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 재무행정, 그리고 조달행정, 조달. 물적인 수단을 확보해 주도록 하는 것을 조달이라고 그러죠. 조달.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시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종합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법치행정의 문제, 핵심 키워드는 법치행정과 사법심사의 문제, 사법심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유형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행정법의 개념을 다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행정법의 개념 정립.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행정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쭉 했고요. 이번에 이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그 1절에서 개념을 정립을 했죠. 개념. 개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조직, 그리고 작용, 조직, 작용, 구제, 그리고 국내, 그리고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다.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다. 그렇습니다. 행정법의 개념. 그걸 정립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절에서. 거기 보면은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오토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마 매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고 뭐 국회가 열리고 뭐 등 하게 되면은 헌법에 대한 얘기가 개정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행정법은 정치성이 적습니다. 기술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정치성이 강해서 바뀌지만은 행정법은 안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행정법은 헌법에 구체화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구체화됐다는 얘기는 헌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법의 종속성이다. 그리고 또 헌법이 바뀌면은 또 행정법이 거기에 이제 종속되니까 가변성이 있다. 정치성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순간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거예요. 행정법은 아까 정치성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말을 앞에 과정을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치성이 있나 없나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행정법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이건 행정법은 정치성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안 변한다는 뜻으로 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베르너라고 얘기한 사람, 그는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행정법이라는 것이 헌법에 구체화됐다. 한마디로 종속돼 있다는 거죠. 종속. 이거는 종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헌법이 바뀌면은 종속돼 있으니까 행정법이 바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돼 있으니까 바뀔 수 있다. 뭐예요? 가변성이 있다 이거예요. 가변성.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냐?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헌법이 바뀌면은 행정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행정법도 어떤 면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할 때는 정치성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강조한 것이고 밑에처럼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헌법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면은 행정법도 헌법의 종속성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작은 거지만은 큰 정치성이 아니고 작은 의미에서 정치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의 종속성, 헌법에 종속당한다. 그 다음에 헌법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다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변성. 자, 가변성이 있다는 것은 역시 행정법도 정치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치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 하더니 여기서는 O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성격이 OX가 분명하고 화끈하신 분들이 좀 짜증이 확 밀려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이걸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느냐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제 개념 정립에 이어서 특성을 가보겠습니다. 특성. 특성이라는 것은 특수한 성격이라는 것이죠. 특성. 그래서 여기는 규정 형식상의 어떤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규정 내용, 행정법 규정 내용상의 또 특성도 있고 규정 또는 뭐 성질상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내용, 형식. 아까 우리가 형식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먼저 외형적이다. 그리고 어떤 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행정법 공부를 첫 시간 강의를 들으면 대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아니면 뭐 법제처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행정법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법이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서 그 행정을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법들의 공통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법이라고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 것이지 그 행정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 형식상의 특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특성 그랬죠. 거기 형식상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형식이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말은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행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법률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성문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성문법을 취할까요?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친구가 위반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난감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도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서 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성문법주의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다 이거죠. 물론 이제 성문법이 원칙이지만은 그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불문법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보충성,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보완. 예. 계속해서 규정 성질상의 특성을 가봅니다. 규정 성질상의 특성. 규정 성질상에서는 재량성, 이 여러 가지 그 법을 집행을 하다 보면은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재량성이라고 해요. 재량성. 그다음에 강행성.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으면서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그 운전자들의 하나하나의 개별 사정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도로교통법이 이게 시행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강행성이라고 해요. 강행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성이라고 그래요. 임의성.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강행성을 띠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성. 법은 수단이죠, 수단.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단성, 국가 목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수단. 수단을 다른 말로 기술이라고 하죠, 기술. 그래서 기술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행위규범성. 사람들의 행위에 규범이 된다. 그렇습니다, 규범. 그리고 또 판사님이 재판할 때의 규범도 된다. 그걸 우리가 재판규범성이에요, 재판규범성. 행위규범성. 그 다음에 단속규정성. 주로 법은 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단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속성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있어서 이 내용상 성격상의 문제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재량성, 강행성, 수단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단속규정성, 행위범성 같은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내용상의 특성을 가봅니다. 내용. 자, 안에 들어가 보는 거. 내용.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 속에는 뭔가 행정기관에게 우월한 지위를 줍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를 주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한 행동은 무효가 아니면은 일단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공정력이라고 그래요. 공정력.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습니다. 친구가 지갑에 돈이 있어도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의 지갑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돈을 뺏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인들은 자력집행력이 없어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집달관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불법 건물이 있다, 또 불법 간판이 있다 그러면은 철거하도록 명령을 한 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집행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은. 그 다음에 공익우선성이 있습니다. 자, 행정법규의 그 규정 내용에 들어가면 공익우선시하고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성이라고 그래요. 집단성.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의 특성이 됩니다. 특성 문제. 다시 한번 중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형식상, 유형상 그 특색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일 법전이 있다 없다? 없다. 단일 법전이 없다. 왜냐 행정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를 다른 말로 행정법 규정의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해요. 다양성. 단일 법전이 없다는 건. 예. 그리고 행정법은 우리나라가 무슨 법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성문법주의죠. 성문법. 그러니까 성문성. 성문성. written law. 성문법이란 말이에요. 성문법성. 불문법은 보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 내용을 들어가면은 이건 공익을 우선시한다. 사익이 아니고 뭘 우선시한다? 공익. 공익 우선성. 자, 공익을 우선시합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행동을 공익 우선시해요. 그럼 공익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한테 우월성. 그렇습니다.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지위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월한 지위를 주자. 그래서 우월한 지위를 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하는 행동이 무효가 아니면은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해요. 공정력. 발을 정자가 아니고요. 예선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기관이 한 행동은 공정력, 확정력, 뭐 이런 것들 있죠. 강제력, 강제력. 아까 얘기한 대로 자력집행력. 불법 간판을 강제로 철거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을 가보면은, 이게 수단, 수단이라면 수단성. 수단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술성이라고 그래요. 기술성. 기술성.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량. 재량성. 재량성. 수단성, 기술성, 재량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성격. 그 다음에 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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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임의성 그러면 X가 되죠. 공법은 되게 이제 이런 게 막 강행성이 많고요. 사법은 이제 의무적 성격이 많습니다. 의무적 성격이란 말은 자기들끼리 약속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 이거예요. 법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의 특성은 규정 형식이냐 내용이냐 성격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절에 들어가서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을 가보겠습니다. 성립과 발달. 먼저 성립입니다. 성립. 독일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나눠놨습니다. 대륙법계의 국가인데도 독일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성립하게 됐느냐.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립하게 됐다. 그다음 프랑스의 경우는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재판소 문제가 이제 등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법원이 있는데 그 행정법원이 행정부 산하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사법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있지만은 사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행정국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법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일반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모두 사법부 산하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국가를 뭐라고 한다? 사법국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행정재판소는 있지만은 별도로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은 이걸 뭐라고 한다? 사법국가, 행정국가 X, 사법국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행정국가라는 것이죠. 그다음 행정법의 발달을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그다음 독일의 경우 나눠서 설명을 해놨죠. 여러분이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영미법계 쪽을 가보면은요, 영미는 이제 보통법이 등장을 합니다. 커먼로. 그런데 그 행정위원회, 여기는 이제 영미는 이제 커미티 위원회가 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행정법이 발전하게 됩니다. 영미.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발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 사법국가. 사법국가다 이거예요. 행정법원이 있어요. 근데 이 행정법원은 있지만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 산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가라고 그랬어요? 사법국가라고 그래야지 행정국가라고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행정국가라고 그러면 X. 우리나라는 행정국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국가 요소는 보충하고 있다. 얘기는 행정소송법은 별도로 있고 행정법원도 별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정국가주의적 요소는 약간은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법의 개념, 그 다음에 행정법의 특성, 그리고 행정법의 발달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가보겠습니다.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치죠, 법.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법으로 다스린다. 룰 오브 로, 법의 룰, 지배. 법의 지배를 뭐라고 한다?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이거예요. 이때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냐. 그래서 이걸 법을 형식적인 법이다. 그럴 때 형식적인 법이 지배한다. 그걸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인 법이 지배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요. 형식적 법치주의. 그다음 실질적 법치주의. 그럼 형식적인 법은 뭐냐? 그러면 유형만 법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의 타당성은 묻지 말고 불문하고 외모만 법이면 된다. 그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러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까지도 타당한 법이 지배하는 것을 실적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법의 지배를 얘기하는데 그 법에서는 무슨 법이 지배하느냐? 그러면 형식적인 법이 지배하는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러고 내용까지 타당한 법이 지배하는 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개념을 파악하시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4절의 법치주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4절의 법치주의. 먼저 개념을 가봅니다. 개념 보면은 법치주의란 그렇습니다. 룰 오브 로,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의 개념 가봅니다. 형식적인 법이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치주의의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 내용을 가보면은요. 먼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나옵니다. 자, 법률이 이때 형식적인 법률이 법규성을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국회 입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행정의 법규 창조력은 부정하는 것이죠. 법규성이라는 것은 뭐냐? 공무원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구속한다. 그런 걸 우리가 법규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성. 법률 우위.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률이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부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법치 행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법률은 국회가 만들으니까 결국에는 국회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법부 우월주의죠.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판사 앞에서 하죠.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하죠. 입법부 우월주의라고 그러죠. 그다음 법률 유보 원칙. 유보라는 것은 밀어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근거를 얘기합니다. 근거.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란 말은 행정을 집행할 때 법률 유보,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문제. 두 번째는 법률 우위 원칙의 문제.
세 번째는 법률 유보의 원칙의 문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법률이란 뜻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인 법에 따른 그 법률의 유보, 그 법률의 우위 원칙,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럼 형식적 법치주의는 어떠한 특색이 있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법이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첫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상황에 그칠 소지가 많다는 거.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거기 특색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법률 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실적인 법치주의라는 것은 오늘날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보편화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타당한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정법의 흐름에서는 말이죠. 법대로 하자. 법치주의라고 하는 틀하고 행정은 뭔가 이 액션, 작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자는 부분하고 근데 탄력적으로 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하자는 부분하고 법치주의를 더 중시하느냐 어떤 탄력적인 것을 중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충돌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나 실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내용까지 타당한 법들이 보편화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영역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실적 법치주의 보편화. 그 밑에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 법률 유보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치주의에서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것이 이 형식적 법치주의하고 실적 법치주의에서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법률 유보 원칙이다, 법률 우위 원칙이다라는 내용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올 때는 형식적인 법률의 우위, 형식적인 법률의 유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적 법치주의에서 나올 때는 실질적인 법률의 우위, 유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법을 얘기하는 건지 실질적인 법을 얘기하는지를 개념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법률 유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행정기관에 가보면은 이러이런 그 민원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미 거기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람이 뭐 죽거나 등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 피해를 계속 봐야 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러한 얘기가 논란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적용 범위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강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